자, 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기회를 여러분이 부여받았으니까 보다 잘 들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 말했었던 안성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쏜살같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쏜살이라는 말은 뭐냐면 화살을 쐈다. 쏜 화살. 화살이 쐈는데 그 쏜 화살. 쏜 화살은 아마 땡겨서 탁 하고 손을 놓는 순간 표적에 바로 박히죠. 그 짧은 순간, 눈 깜짝할 순간이 바로 쏜살같이 간다. 우리 2학년 되어서 이제 3주를 마치고 이번 주가 지나면 한 달이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정말 쏜살같이 우리 간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시간이 쏜살같이 가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안성에서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의 싸움은 예상대로 당나라 군대, 당태종의 군대 앞에 안성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성은 불이 타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불길이 번져나가고 있었죠. 거의 패전 직전에 몰렸었던 이 양만춘은 성이 무너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당군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저 멀리 당군의 가장 끝에 당태종이 서 있는 걸 봅니다. 저 당태종을 멀리 있는 당태종을 거꾸로 틀을 수만 있다면 아마도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멀어요. 화살을 쏘기엔 거기까지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는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냐? 가져오거라. 신궁을 가져오거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신궁. 활이긴 활인데 아주 신기한 활이라는 뜻이죠. 이 영화적 장치인데 여러분 고구려의 건국자 주몽이 있죠. 주몽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고 불리워서 우리 주몽이라 했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주몽이 쓰던 활이 고구려에 계속 남아서 전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연유에 쓴지 모르겠는데 안성에 남아서 그게 신물로 신궁으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활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거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그 주몽의 활은 누구도 당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몽 이후에 아무도 당기지 못할 정도. 그러니 만약에 당길 수만 있다면 더 멀리 날아갈 것이고 그러면 당태종의 눈에 꽂힐 것이다. 이 생각하여서 가져오란 거예요. 자, 이제 그걸 받아준 그 수하는 사실은 이걸 뭐 어찌 당기려 하십니까? 뭐 약간 그런 의심스러운 눈빛이에요. 자, 이제 활시위를 양만춘이 당기려 합니다. 먼저 뭘 해야겠어요? 저 멀리 당태종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활을 꽂고 당기기 시작해요. 쫙. 이게 아무도 못 당겼기 때문에 안 당겨지겠죠. 그래서 영화는 사실 이 활 당기는 장면을 대단히 오래 보여줍니다. 쫙 하고 당겨요. 쫙. 그래도 안 당기죠. 쫙. 계속해서 힘을 씁니다. 쫙. 막 막 땀이 나고 막 괴성이 나오고 쫙 하다가 영화예요, 영화. 영화는 결국 당깁니다. 자, 당겼어요. 자, 손을 놓기 전에 다시 뭘 봐야 돼요? 당태종 봐야 돼요, 당태종. 자, 당태종이 보입니다. 당태종이 보여요? 손을 놓는 순간 쏜살이 날아가겠죠. 당나라 군대 위로 미사일처럼 쏜살이 날아가서 당태종 눈에 딱 하고 꽂혔어요. 당태종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 그랬죠. 꽂힌 화살을 손으로 뽑았더니 그 눈알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그 눈알을 씹어 먹습니다. 그 이야기는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맞았어요. 맞고 괴성을 지르면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지고 결국은 퇴각하라. 당군이 당태종의 쓰러짐 속에서 퇴각을 하게 되고 이럼으로써 안성이 승리하였다. 이게 안성 싸움의 야사인데 그 야사를 그대로 받았고 당태종은 그 후에 그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고 죽으면서 유언으로 그 누구도 고구려를 공격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자, 여기서 쏜살이 나옵니다. 쏜살. 여러분 오늘 하루도 비록 집에 있지만 모든 우리 이화의 2학년 친구들 아니
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주님에게 하루라는 공평한 날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화살이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주님께서 다 공평히 한 발의 화살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실 거예요? 그 한 발의 화살 쏘셔야죠. 우선 화살을 준 이유는 쏘라고 준 거예요. 쏘라고. 그래서 오늘 쏜살같이 흐를 텐데 쏜살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뭔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왜? 쏜살이 된 순간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 쏘기 전에 뭔가를 해야겠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화에서 나오는 바로 그거죠. 뭡니까? 관역을 봐야 돼요. 관역을. 목표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목표로 시작했나요? 어떤 관역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관역은 오늘이 시작해서 오늘이 끝나는 순간까지 지우시면 안 됩니다. 그걸 지우는 순간 화살은 딴 데 가는 거죠. 화살은 관역에 막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절대 지워서야 돼서는 안 되는 거 오늘 하루의 관역. 두 번째는 뭐냐? 아마도 집에 있을 적에 온라인 수업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쉽지 않은 순간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순간 분명히 만날 거예요. 하루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힘을 써야죠. 화살은 그냥 날아가지 않죠. 자 하고 당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쏜살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목표 그리고 오늘 가장 험난한 순간에도 힘껏 화살을 당기는 그런 날을 오늘 하루 만든다면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관역에 자신의 화살을 꽂는다면 여러분의 하루가 그리고 남은 시절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안성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봤습니다. 자 이제 부교재 볼까요? 자 부교재 20페이지고 이 서아시아 3부작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죠. 사실 마지막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어요. 첫 번째 1부작은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봤고 2부작은 이슬람 중심으로 봤습니다. 3부작은 투르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죠. 우리 셀주크 투르크, 티무르 그리고 사파비 마지막 오스만이 다시 투르크라 그랬죠.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의 전개 과정을 살피면서 오늘 오스만을 끝내고 서아시아를 끝내고 인도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건 레판토 해전으로 그렇게 유럽까지 아프리카 서아시아 3대륙을 장악했던 오스만이 쇠퇴하더라 라는 전개 이야기를 봤어요. 자 마지막은 오스만의 제도들입니다. 오스만의 제도들이에요. 사실 서아시아의 어떤 나라도 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도에 대한 언급은 오스만이다 라고 좀 넓게 해석하셔도 되고 개념 하나하나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자 1번 관용정책 능력에 따른 인재를 등용하였다. 여러분 관용정책은 이 서아시아에서는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 민족이 있기 때문에 밀고 갈 것이냐 억압적으로 통치할 거냐 아니면 포용할 거냐. 앞서 우리 서아시아의 아시리아하고 알케메네스 페르시아가 강압과 관용으로 이어졌죠. 아바스가 아랍인 우월주의로 나갔고 우마이야가 그리고 아바스가 관용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스만이 다시 관용을 택하죠. 관용을 택한 민족은 대체로 좀 오래가요. 여기 지금 오스만이 보세한 700년 이상 가는 왕조입니다. 당연히 관용을 택했을 것이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술탄 칼리프 제도. 이건 말 그대로입니다. 거기 나왔듯이 술탄이 곧 칼리프다. 이 말은 앞서 여러분들이 셀주크 투르크 때 원래 칼리프는 재정일치예요. 종교적 지배자, 정치적 지배자 같은 사람이 칼리프인데 술탄을 떼어놓은 것이 바로 셀주크죠. 그 이후에 계속 떼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다시 통합한 것, 원상복귀 시켜놓은 것 바로 술탄 칼리프 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여기서부터는 좀 사실은 이제 용어를 이들이 쓰는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의 의미가 안 들어와요. 자, 티마르 제도인데 이 티마르의 뜻이 땅이라는 뜻입니다. 땅. 그럼 약간 오죠. 땅을 매개로 한다면 우리 주나라의 봉건제가 떠오릅니다. 땅을 주고 군역과 여러 가지 조세를 땡겼죠. 대가로. 바로 봉건제 이야기 봉건제. 근데 거기 봉건제 뭐라고 나옵니까? 군사적 형태의 봉건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현지 지배자에게 토지의 징세권을 부여했다. 토지가 나왔죠. 토지. 자 그러니까 봉건제예요. 그러니까 땅을 준 겁니다. 주면 이 사람이 땅을 받아갖고 조세를 땅 준 사람에게 넘겨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징세가 조세를 걷는 거 아닙니까? 징세를 지가 먹어요.
아니 왜 지가 먹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고려시대 조선시대 보면 이 북방 지역에서 조세를 걷어서 중앙으로 바치지 않습니다. 바치지 않고 그대로 그 현장에 섰어요. 왜냐? 거기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어떤 재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중앙으로 줬다가 다시 중앙에서 그쪽으로 군사비용을 주는 것보다 그쪽에서 그냥 걷어서 군사비용 쓰는 게 더 마땅하다 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를 주고 걷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군사적인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돈 걷어서 거기 현지 지배자 나오죠. 그 현지 지배자에게 군사적 용도로 써라. 이 현지 지배자는 대체로 뭐 총독처럼 약간 군사적인 지휘관들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주고 징세권을 주어서 군사적 용도로 써라 라고 한 것이 티마르 제도고, 조금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군사적인 특징을 가진 봉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이것도 어렵네요. 네부시르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크리스트교 청소년들을 강제 징집하였다. 징집은 군대로 불러들였다라는 겁니다. 군역으로 봉사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여기 이슬람 왕조거든. 근데 왜 크리스트교 청소년들이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오스만의 영토 봤어요. 하단에도 나올 텐데 영토가 너무 큽니다. 영토가 크다는 건 그만큼 군인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오스만의 인구로는 이 국경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독교, 바로 크리스트교 사람들을 군인으로 쓰려고 하는데, 이 성인들을 써버리면, 성인들은 기독교 신자 아닙니까? 이 기독교 신자가 이슬람 국가를 위해서 신명을 다 바쳐서 봉사활동을, 군인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8살부터 10살 좀 이상 되는 청소년들을 징집, 우선 부른 거예요. 얘네들은 아직 종교적 신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불러 모아서 여러 가지 이슬람의 경전도 가르치고 간증도 시키고 부흥회도 하고 뭐 찬양도 시키고 그러면서 어렸을 때 이슬람교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슬람교도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신념이 이제 이슬람교도가 되는 거죠. 자,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자, 그 기독교 청소년을 불러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청소년이니까 개종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에게 이제 군사적인 어떤 훈련을 시키고 관료적인 훈련을 시켜서 써먹는 거죠. 써먹는 거. 그게 그 옆에 나오는 예니체리라는 말입니다. 예니체리는 단독의 명사이기도 해요. 예니체리 밑줄 칩시오. 뉴 솔저라는 뜻이에요. 새롭게 구성된 군대. 여기 지금 예니체리가 나오는데 얘네들이 원래 기독교 신자의 청소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개종돼서 이슬람에게 봉사했다. 물론 이렇게 징집된 청소년이 관리로도 써요. 근데 대체로 예니체리. 그러니까 네부시름에도 오스만이고 예니체리도 오스만을 지시하는 명사라고 여러분이 보셔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밀레트. 밀레트는 자치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자치공동체. 자, 무슨 뜻이냐라고 보면 옆에 읽어보면 지지야만 납부하면 신앙을 인정한다. 그럼 지지야가 뭐냐? 인두세라고 나와요. 여러분 인두세는 사람 인자의 머리 두자예요. 사람의 머리는 하나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인두세입니다.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세금을 내야 돼요. 그게 인두세고 그 인두세를 이 동네에서는 지지야라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스만에 있는 기독교 신자야. 근데 난 기독교를 믿고 싶어. 그럼 인두세, 바로 지지야만 내면 신앙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을 인정하는 거. 근데 여기까지가 밀레트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지지야 이야기입니다. 지지야 이야기. 그러니까 지지야만 내면 개인의 종교를 허용한다. 라고까지 하지 않고 더 나아간 게 밀레트입니다. 거기 뭐라고 해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종교 자치 공동체로 갔다. 아까 자치 공동체가 밀레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집단의 신앙.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자치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는 거 허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잘못하면 얘는 대들 수도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만은 자신 있게 이 밀레트의 종교 자치 공동체를 허용했다. 그만큼 이슬람이 포용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력은 이렇게 했다가는 그냥 싸그리 끝내버려요. 이게 원래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들은 이단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때로는 공격하고 배제하고 억압하고 하는데 지금 이슬람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슬람,
그렇게 이 배타적이지 않았다라는 걸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용 정책, 술탄 칼리프 제도, 그리고 밀레트 데브시름의 예니체리, 또 뭐 있습니까? 바로 티마르. 이런 명사들 전체적으로 묶어서 오스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개념들을 제가 설명하라는 아마 내신 구사는 되게 어렵죠. 왜? 제가 서술형 안 낸다 그랬어요. 단답식만 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용을 보고 어떤 용어냐는 알아야 되고, 아마 수행평가 때 몇 가지를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오늘 그 험난했던 서아시아 역사가 3부작을 마감합니다. 마감해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이제 인도입니다. 인도. 자, 이제 이슬람은 있고라고 하시면 안 되고 잘 복습하세요. 한 단원이 끝났습니다. 우리 4대 문명과 서아시아 두 덩어리가 지금 끝났어요. 이제 세 덩어리째 인도 이야기. 인도는 우리가 4대 문명 때 인도 문명으로 이 인더스 강유역의 인더스 문명, 그랬다가 철기의 아리아인들이 와서 인도를 차지하였다. 그들은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삼고 있었고 카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거기까지 배웠어요. 자, 거기에서 그럼 시작하는 거죠. 자, 이게 그 아리아인들의 카스 제도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살피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엔 종교가 나왔네요. 불교, 익숙한 불교와 조금 낯선 자이나교가 있습니다. 배경, 크샤트리아와 바이샤가 성장하더라. 정보활동과 상업활동을 통해서. 자, 지금 이 카스제도의 가장 우두머리 권력을 모두 쥔 자는 사제, 제사장 브라만들입니다. 넘버 2가 크샤트리아고 넘버 3가 바이샤예요. 여기가 지배층 아리아인들이고 여기가 대체로 원주민 드라비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넘버 2 크샤트리아가 국가를 운영하면서 정보활동을 하면서 권력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바이샤가 상업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넘버 2, 넘버 3가 이제 가진 게 좀 생기니까 대들기 시작하는 거죠. 야, 니만 갔냐? 제사장, 브라만 니네만 갔냐? 나도 좀 갖자 라고 해서 그 옆에 뭐라고 합니까? 브라만 중심의 사회, 브라만 중심의 카스 제도에 대한 그런 계급 차별에 대한 비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다. 이 불만이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종교는 만족에서 나오지 않아요. 불만, 불평등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크샤트리아와 바이샤가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대체로 크샤트리아 계층에서 종교가 출현하고 바이샤가 그 종교를 지지하면서 새로운 종교가 출현하는데, 여기 나오는 불교와 자이나교가 그렇습니다. 자, 불교 볼까요? 자, 불교를 창시한 사람 고타마 시타르타. 이게 이제 부처의 본명이죠. 부처의 본명 고타마 시타르타. 인도 말로는 붓다라고 하고, 붓다를 한자로 바꿔서 중국에서는 부처라 하고, 그리고 이 석가모니라고도 하죠. 이 사람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샤카족의 왕족이었어요. 샤카족을 한자로 하면 석가족입니다. 석가족의 모니는 성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샤카족의 성인, 석가족의 성인, 석가모니라고도 부르는 거죠. 이 사람이 참 여러 가지 행동 많이 하는데 태어날 때 좀 특이했어요. 태어날 때 마야 부인이 이제 석가를 낳았는데, 부처를 낳았는데, 이 여자 이 부처가 자궁에서, 어머니의 자궁에서 걸어 나왔어요. 걸어 나와서 이게 이제 태어날 때 모습입니다. 걸어 나오자마자 포즈를 지었어요. 이 포즈 보입니까? 한 손을 올리고 한 손을 내리고, 이게 아이들 처음 시작할 때 포즈죠. 이렇게 포즈를 잡더니만 말까지 해버려요. 응애울 줄 알고 말을 했습니다. 상당한 전설 같은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죠. 그때 첫 마디가 뭐냐?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상천하는 온 세상을 말하고, 온 세상. 유아독존은 오직 나만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오직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 딱 들으면 세상에 내가 있다라고 자기가 잘났다, 내가 세상의 주인,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있고, 그리고 나뿐이구나. 나를 살피니 나는 병들고, 나를 살피니 내가 죽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싸우고, 세상의 번뇌를 짊어진 것이 바로 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번뇌와 욕망들을 벗어나야죠. 그게 바로 해탈인 거죠. 부처는 이 번뇌를 깨닫고 해탈로 나아간 사람.
거기 보면 욕심을 버리고 번뇌죠. 욕심을 버리고 해탈 그것을 벗어 던졌다 이런 말이고 그것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났다. 그런 맥락에 있었던 게 그 옆에 있는 자인학교고 자인학교는 여러분이 조금 익숙치 않을 겁니다. 자인학교의 창시자는 바르다마나네요. 바르다마나. 거기 보니까 금욕이라고 나와요. 금욕. 욕망을 억제한다. 여러분은 우리 학교에서 최근에 화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터치 안 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터치했어요. 저희 학교도 터치했고. 어떤 친구가 화장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눈치를 보면서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이제 거울 앞에서 화장을 막 바르기 시작해. 얼굴을 막 바르다가 갑자기 문득 든 생각. 아이고, 아니지. 내가 화장을 해서 얼굴에 이렇게 바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바르다 말아버립니다. 바로 이게 금욕이죠. 바르다 마나. 죄송합니다. 이게 B급이죠? 요런 게 B급인데 의외로 잘 외워져요. 바르다 마나. 자, 자인학교의 창시합니다. 자, 금욕. 앞서 욕망을 억제한다 보다 조금 더 나갔죠. 그러니까 사실 같은 맥락인데 자인학교는 조금 더 강하게 욕망을 터치한 거예요. 이들이 지금도 인도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인학교 사람들이에요. 너무 자세히 보지 마세요. 이분은 실제로 완전한 야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특정한 부분 가렸고 나이 들면 원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의 특징은 이제 빗자루를 가지고 다니기. 빗자루 다 가지고 있죠. 빗자루예요. 왜 빗자루 가지고 다니냐? 살생을 특히 금지합니다. 그래서 걸을 적에 밟아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빗자루로 빗질을 하면서 걸어다녀요. 심지어는 입에다가 모기장 같은 걸 쳐요. 혹시라도 입에 들어가서 죽을까봐. 여러분 이게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기숙사 있는 친구들 1학년 때 한 여름 좀 지나서 늦여름쯤 되면 노천극장 이런 데서 하루살들이 잔뜩 막 때를 지어 있어요. 아마 본 사람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뭐야 그러면서 도망가고 그러죠. 제가 어렸을 때 그 하루살 때를 보면 말이죠. 이것도 신기한 일이잖아. 그래서 달려가서 거기서 막 박수를 칩니다. 막 박수를 치면 이제 손에서 죽죠. 신이 나갖고 그러면서 하다가 입으로 막 들어가. 먹는 수밖에 없죠. 제가 살생을 많이 해서 극락세상 못 가겠지만 하여간 그런 일. 모기장도 치고 농사가 안 져요. 왜냐면 곡괭이질 하다가 생명체 죽일 수도 있어요. 자인학교는 굶어 죽는 걸 가장 이상으로 삼았다는. 이게 이제 자인학교의 이 금욕이라는 건 불교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보니 대중화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인학교가 사실은 지금은 신도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떤 불만들, 지금 말했던 크샤트리아 바이샤의 그런 불만 속에서 불교와 자인학교가 출현한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 자인학교는 거의 소멸했고 불교가 이제 중국 역사를 관통해 나가죠. 자,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인도의 통일왕조 오늘 2개 배울 거예요. 하나는 마우리아 왕조, 하나는 쿠시안 왕조. 여기 지금 마우리 와라고 나왔는데 오타예요. 죄송합니다. 마우리 와가 아니고 아예요. 아버지 할 적에 압니다. 마우리아 왕조. 자, BC 4세기부터 2세기까지, BC 2세기까지. BC 4세기가 좀 의미가 있어요. 거기 건국에 보면 1번 마우리아 왕조의 건국은 찬드라굽타가 있다. 이 찬드라굽타 조심하세요. 뒤에 다시 배우겠지만 굽타 왕조가 또 뒤에 나와요. 세 번째 왕조인데 걔도 찬드라굽타 1세입니다. 그러니까 건국자가 찬드라굽타냐 찬드라굽타 1세냐 해도 조금 가려져요. 이 사람 풀네임이 찬드라굽타 마우리아예요.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라고 사실 풀네임을 주면 좋은데 또 그렇지가 않아서 조금 헷갈립니다. 어쨌든 찬드라굽타 최초의 통일 왕조가 바로 마우리아 왕조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당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 그 동방원정이 계기가 되어 건국했다. 근데 이 동방원정이 BC 334년. 그러니까 이게 BC 4세기죠. 그러니까 이게 계기가 돼서 건국했으니까 BC 4세기에 건국한 거예요. 알렉산드로스 제국. 우리 한번 봤어요. 한번 봤습니다. 다시 볼까요? 원래 알렉산드로스는 이 그리스의 통일자죠. 근데 이제 그리스를 통일하고 나서 서아시아로 쭉 밀고 들어왔어요. 이게 바로 동쪽으로 원정을 떠났다. 동방원정. 그 유명한 동방원정인데 이때 이제 동방원정 하면서 페르시아, 우리 첫 번째 페르시아인 알케메네스 페르시아가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그때 했습니다. 그 무너진 이후에 파르티아가 그 자리에 쓴다.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정복지 쭉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 어이구, 오늘 배울 바로 인더스강까지 가요. 이 인더스 강가에는 아리아인들이 자잘자잘한, 아직 마우리아 성립한 거 아니고 자잘자잘한 나라들이 막 있었어요. 자, 이 나라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뭔가 통일을 하려 그랬거든. 근데 느닷없이 알렉산드로스 그 큰 힘이 여기를 닥친 겁니다.
이렇게 큰 힘이 왔을 적에 지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됩니까? 우선 막아야죠. 힘을 합쳐서 우선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똘똘 뭉쳐갖고 막는 와중에 그 똘똘 뭉친 것이 그냥 왕조로 돼버린 거죠. 그게 바로 마우리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랑 투닥투닥 막 싸우고 있었어요. 야,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도둑이 들어옵니다. 도둑이 들었네? 여러분, 도둑이 들었는데 제가 그 기회를 틈타서 아내를 막 공격하면 그러면 나쁜 놈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힘을 모아서 우선 도둑을 물리쳐야죠. 바로 그런 맥락으로 이 아리아인들의 작은 나라들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엄청난 힘의 압박 속에서 결집하게 되고 최초의 왕조 마우리아 왕국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BC 4세기였고 알렉산드로스 제국 지금 2번 나왔고 유럽 가서 본론을 배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3번째가 되는 거죠. 자, 군주 볼까요? 자, 아소카 왕이에요. 아소카 왕. 자, 마우리아 왕조를 대표하고 사실 마우리아 왕조는 그냥 아소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영토 봅니다. 이 인도 쪽은 영토를 가지고 영토선을 바로 보여주고 이 왕조에 대한 설명 오는 거 바로 다이렉트로 물어봐요. 거기 첫 번째 줄 뭐라고 나옵니까? 남부를 제외한 인도를 통일하였다. 자, 인도 만도고 여기가 남부죠. 자, 이게 이제 아이스크림으로 따지면 이제 초콜릿이 있는 마지막 부분. 여기만 빼고 여기를 다 얻은 이게 마우리아 왕조예요. 이 영토선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우리아 왕조. 여기 아라는 거예요. 와라고 써있죠.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불교를 진행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불교를 진행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조선으로 따지면 태종 이방원 같은 사람. 왕위 계승 분쟁을 형제들이랑 엄청 했는데 형제들을 자기 손으로 다 죽이고 왕위로 집권했습니다. 상당한 죄책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영토를 막 팽창하면서 정말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뭐 칼린가 전투에서는 에어른할 것 없이 정말 노인들까지도 싹 다 한 사람도 살리지 않고 10만 명, 20만 명씩 그냥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얻은 땅이 이만큼이에요. 이젠 더 얻을 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얻고자 하는 걸 만약에 어느 날 얻었다 칩시다. 그러면 성취감도 느껴지지만 어떤 허무감도 밀려와요. 사실 더 할 게 이제 없잖아. 아소카 왕이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내가 더 할 게 없구나. 이제 다 이뤘구나. 그 허무감이 밀려오는 와중에 드는 생각. 그런데 내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구나. 내가 내 형제를 죽였고 내가 이 인도 민족을 죽였구나 라는 어떤 죄책감. 그러면서 내 죄를 씻고 싶다.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불교를 만난 거죠. 불교를 믿으면 내가 죄를 씻고 좋은 세상 가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남의 구원이 아니고 남이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긴 해.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불교를 진행하게 되고 그 진흥이 된 그 불교가 이제 인도 사회로 들어오는 거죠. 자, 첫 번째 스투파 가로 열고 탑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탑이라는 것은 인도에서 출발,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했는데 당연히 탑도 인도에서 출발했는데 탑이 스투파, 인도말로 스투파고 그 스투파를 중국에서는 탑이라는 말로 이제 쓰게 된 거죠. 그 스투파의 대표적인 게 고유명사로 산치대탑입니다. 산치대탑. 자, 지금 불교재에 나오고 교과서 나오는 산치대탑이에요. 자, 이게 우리나라도 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탑이라고 하는 것인데 전혀 탑 같지가 않아요. 가장 비슷한 모양으로 우리가 추정해보면 이건 뭐 무덤 아닙니까? 무덤. 왜 최초의 탑은 무덤처럼 생겼을까? 이런 걸 우리가 살피면 아소카 왕이 내 범례를 씻고 싶다. 불교를 믿어야겠다. 그런데 창시한 사람이 부처님이야. 여러분, 불교는 부처님들이 고승들 죽으면 돌아가시면 화장합니다. 화장하면 여러분 사리 같은 거 나오는 거 알죠? 부처님이 돌아가실 적에 사리가 뭐 3자루 정도 나왔대요. 엄청나게 많은 사리. 그게 이제 부처님이 남겨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소카는 야, 부처님 사리 어디 있을 거 아니냐? 싹 다 모아봐라. 그래서 부처님 사리를 다 모아요. 그리고 여기다 모셔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부처님의 무덤 같다고 인도 사람은 생각해서 무덤처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탑이 이제 중국에 전해지죠. 중국에서 들어보니 부처님이 이 안에 살고 계시대. 이 안에 이제 부처님이 계시다는 거야. 그러면은 부처님이 사는 집이네 라고 생각하여서 중국인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집처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탑을 보면 이렇게 탑이 여러 탑이 이렇게 층층이 있지만 그 한 층만 딱 보면 옆에 창문이 달려있고 문이 달려있고 그 위에는 지붕입니다. 딱 집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집을 여러 겹 쌌죠. 중국인은 집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탑 안에 부처님 계시다고 하는 거. 부처님이 없으면 뭡니까? 부처님의 말씀 불경을 넣는 거죠. 우리나라로 그걸 갖다 따라한 겁니다. 근데 최초의 탑은 이렇게 산치대 탑. 무덤 모양이었다. 요런 거 바로 던지고 마우리아 물어봐요. 이건 고유명사입니다. 자, 두 번째 아소카 석주. 자, 요거는 뭐 아소카가 나왔으니까. 자, 이게 이제 아소카 석주고 역시 부교재 나옵니다. 자, 부처님을 불상으로 만들지 않고 부처님을 상징하는 혹은 불법을 상징하는 사자, 불법의 수호자였어요. 자, 요거는 법륜이라고 하는 것인데 불법을 전파하는 이 수레바퀴가 돌면서 불법을 온 세상에 전파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 수레바퀴 법륜이 지금 인도의 국기에 있죠. 인도의 국기. 인도가 초창기 바로 불법을 전하는 나라. 물론 이렇게 상징하고 있죠. 또 하나 볼까요? 자, 요게 이제 아소카 석주. 석주는 이제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아소카 석주의 이제 위의 모습이고, 요 밑으로 해갖고 긴 석주가 있었던 거죠. 긴 석주. 그래서 쭉 석주가 있고, 요 위에 요게 상징으로 있었던 거예요. 석주는 많이 사라지고, 요 위에 게 많이 남아있죠. 요거 인도의 지폐입니다. 요건 이제 인도의 상징 간디고, 이 지폐를 가만히 살피면 여기 있잖아. 인도 지폐 어느 거에도 아소카 석주가 있어요. 아소카 석주. 인도의 가장 상징적인 바로 그 상징물이 바로 아소카 석주인데, 이게 이제 불법을 상징해. 불법 부처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지도를 보면 여기에 막 이렇게 뭐 같은 게 있죠. 이게 아소카 석주가 발견된 곳. 이렇게 해서 불법을 상징하는 아소카 석주, 그리고 부처의 사리를 모은 산치네탑,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남겨놓은 것이죠. 마지막 볼까요? 상좌불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좌불교. 상좌불교 혹은 교과서에서는 상좌부 불교, 상좌부 부처할 적의 부예요. 상좌부 불교라고 돼요. 똑같은 말입니다. 상좌불교, 상좌부 불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소승불교라고도 하는데 개인의 해탈을 추구한다. 자, 이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아소카 왕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나의 해탈이에요. 내가 극락가기 위해서 부처 믿는 것이지 남을 포교하여서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상좌라는 뜻이 스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좌불교 혹은 소승불교는 내가 부처를 믿는다 혹은 불도다 라고 하면 자기가 머리 깎아야 됩니다.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승려가 되는 거예요. 이 소승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자가고 승려입니다. 불자가고 승려예요. 그래서 소승불교라고 돼요. 이게 이제 대승과 비교되고 조금 이따가 이제 또 말할 텐데, 불교는 대체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있고, 이 승자가 뭐냐면 탈승이에요. 탈승. 뭘 타냐? 수레를 탔다. 수레예요, 수레. 소승은 작은 수레고 대승은 큰 수레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수레에 자기밖에 못 타요. 그러니까 내가 극락 갈 적에 나밖에 못하는 이 작은 수레를 타고 내가 머리 깎고 내가 불법 믿고 나 혼자 극락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개인의 탈입니다. 소승은 개인의 탈. 태국이 지금 소승불교예요. 그래서 태국 거리 가면 그 승려들이 쫙 줄지어서 막 갑니다. 그 사람들만 불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대승불교는 빗대어서 이것과 상대적으로 뭐냐? 스님은 따로 있고, 그리고 스님이 아니어도 믿을 수 있는 거죠. 스님은 이 큰 수레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대중들을 구제해서. 나만 가는 게 아니고 대중들을, 큰 수레 대승. 그러니까 여기에는 승려가 안 돼도 극락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불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머리 깎고 있나? 아니잖아. 생업하다가 절 가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 믿고 그러면서 극락 간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바로 대승이고 우리나라가 대승입니다. 우리나라 대승. 이 대승불교 조금 이따 또 나올 텐데 제가 그 이야기 먼저 했어요. 자, 마우리 왕조는 소승불교예요. 혼자 극락가는 개인의 탈입니다. 자, 이 소승불교가 이제 퍼져나갑니다. 하단에 보면 지도 나오는데 이 지도는 지금 부교재는 색깔이 잘 명확치 않아요. 교과서 보시면 색깔까지 보입니다. 여기 부교재로 보면 자, 마우리 왕조 나왔고, 자, 마우리 왕조가 자, 상좌부 불교가 녹색이에요. 자, 밑으로 뻗어서 바다 쪽으로 가네요. 바다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동남아시아 편으로. 동남아시아 편으로 퍼졌다. 거기 나오죠? 바닷길을 통해 동남아시아가 아니고 동남아시아로 전파되었다. 전파되었다. 자, 마우리 왕조의 성립의 계기와 아소카 왕의 업적들 좀 살피고 영토선들 살피면서 마우리 왕조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바로 쿠시안 왕조 보겠습니다. 쿠시안 왕조. 자, 마우리아 왕조가 이렇게 남쪽을 제외해서 전인도라면
쿠시안 왕조는 조금 영토선이 틀려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자, 무교재 보면 쿠시안 왕조 밑에 이란 계통이라고 나옵니다. 이란 계통. 여기가 힌트죠. 이란 계통이 뭐예요? 페르시아 애들이, 예전에 페르시아를 세웠던 애들이 이란이죠. 이란 애들이에요. 여기 인도 옆이, 여기가 이란 애들이 있어요. 옛날 페르시아가 건립하고 막 그랬던 데가 여기입니다. 요쪽 동네에 있던 이란 애들이 여기다 뭐 페르시아를 세우고 막 그러다가 인도로 온 거예요. 인도로 와서 요 자신들하고 가장 가까운 곳, 거기에다가 왕조를 세운 게 바로 쿠시안입니다. 그러니까 쿠시안 왕조는 인도인들이 세운 게 아니고 아리아인이 세운 게 아니고 곁에 있던 이란 계통의 애들이 여기 와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토선도 자신의 영토와 가장 가까운 바로 인도의 저 북편에, 이 왼편에 세운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영토선을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쿠시안 왕조는 이란 계통이다. 자, 건국 이란 계통이다. 북인도를 통일하 했다. 여기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딱 자기 주변 곁이에요. 자, 두 번째 동서교역. 자, 얘네가 이란 계통이니까 여기에서도 동서교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란 계통 서아시아 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차지하고도 동서교역을 막 한 거예요. 대체로 어디로 했냐? 비단길. 비단길이 사막길이라고 했죠. 사막길이 비단길이에요. 같은 표현이고 원래 사막길이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자, 요거 본 거죠? 중국, 후한, 쿠시안, 파르티아, 로마. 파르티아 때 봤어요. 파르티아. 파르티아가 중개무역을 할 적에 인도 쪽으로 가면 쿠시안이고 중국 쪽으로 가면 후한이고 이쪽 서쪽으로 가면 로마다. 바로 그 파르티아 때 쿠시안이 있는데 쿠시안 때 배울 거야. 쿠시안 지금 배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파르티아고 여기 쿠시안이고 일로 가게 되면 중국의 후한이고 저쪽으로 가면 로마. 이런 동서교역로를 차지하고 활발하게 동서교역을 했더라. 이게 이제 비단길, 사막길을 통해서 이용했으니까 이따가 뭐 불교가 나오고 혹시 전파한다! 그럼 바닷길 이용하지 않겠죠. 자신이 기본적으로 쓰는 게 동서교역로 사막길이에요. 그러면 사막길을 이용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런 맥락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아까 마우리 왕조 아소카 왕이라면 여기는 카니슈카 쿠시안. 카니슈카 쿠시안. 왠지 비싸죠, 발음 자체가. 바로 요렇게 약간 짝을 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니슈카 때 대승불교 나왔죠? 대승불교. 대승불교는 개인 구제가, 개인의 탈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을 다 대중들을 받아들여서 그들 데리고 가는 거죠. 바로 중생 구제, 중생.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틀립니다. 마우리아는 소승, 아소카는 소승, 쿠시아는 대승, 카니슈카는 대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사실은 쿠시안 왕조가 대승불교로도 의미가 있지만 3번이 가장 의미 있어요. 3번. 바로 간다라 미술입니다. 간다라 미술. 자, 그래서 쿠시안 왕조는 저 위에 간다라 보이죠? 간다라를 지명으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상징이기 때문에. 그 간다라 미술이 뭐냐? 자, 가로에 뭐라고 나오냐? 헬레니즘과 인도문화. 인도문화는 그렇다 칩시다. 헬레니즘은 아직 안 배웠어요. 자, 거기 위에다가 우선은 쓰고 설명 먼저 드리고 쓸게요. 여러분, 그리스 신들이 많죠. 여러분 많이 알 겁니다. 그리스 신 중에 그리스도 기독교처럼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고 인간을 만들겠죠. 여러분, 그리스 신 중에 인간을 만든 신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은 인간 만들었다 그러면 뭐 제우스라고 생각하시고 아니면 뭐 가이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인간을 만든 사람 누구냐면 프로메테우스입니다. 프로메테우스가 흑으로 인간을 만들어요.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거죠. 동생에게 야 소중한 걸 줘 라고 이제 했는데 동생이 이제 소중한 거 막 동물 주다 보니까 인간에게 줄 게 없던 거야. 그게 프로메테우스가 아이 자식아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줄 거 없는 인간에게 신이 가지고 있었던 불을, 그 소중한 불을 전해준 거예요. 프로메테우스가. 그 프로메테우스의 자손들이 인간인 것이고 프로메테우스의 자손을 뭐라고 하냐? 헬렌이라고 합니다. 헬렌이요. 헬레니즘은 바로 프로메테우스의 자손들이라는 뜻이고 이런 헬렌이라고 스스로 자칭한 애들이 누구냐? 그리스 애들이죠. 쥐들 신이잖아. 그리스인을 만든 게 프로메테우스예요. 그러면 헬레니즘 뭡니까? 그리스 문화죠. 그런데 거기에다 필기를 해놓읍시다. 그리스 문화인데 어떤 그리스 문화냐?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그리스 문화. 자, 거기다 필기하세요. 헬레니즘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그리스 문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쭉 해서 왔어요. 자, 얘네들이 원래 그리스 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를 이쪽 아시아 쪽에 서아시아 쪽에 씨앗으로 막 뿌린 거예요. 뿌린 겁니다.
겁니다. 그럼 이제 씨앗이 이제 싹이 트겠죠. 근데 보세요. 사실 마우리아를 성립할 때 얘네가 있었는데 마우리아는 얘네를 내치고 몰아내고 건국한 거고 겹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헬레니즘 문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우리아 왕조 때 헬레니즘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우리아 왕조 요 북변에 쿠시안이 쓰지 않습니까? 쿠시안 애들은 이란 애들이라며. 그러니까 이란이 요쪽 애들이란 말이야. 요쪽 애들이 일로 와서 여기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리스 문화, 바로 헬레니즘 문화를 인도로 가져와서 여기서 꼽혀버리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쿠시안 왕조 때 헬레니즘 문화가 싹 트는 겁니다. 자, 다시 지도를 볼까요? 자, 이쪽에서 알렉산드로스가 심어놓은 헬레니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란 애들이 이쪽으로 와서 나라 세우면서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여기서 발화를 해버린 거예요. 좀 조심해야 돼요. 한 단계 건너온 거죠. 자, 그런 거요. 자, 그게 기존의 인도 문화와 합쳐진 겁니다. 자, 그 간다라 미술 좀 잘 봐야 되는데 첫 줄에 뭐라 그래요? 원래 인도는 불교를 표현할 때 상징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연꽃이나 법륜. 자, 볼까요? 아까 아소카 석주에서도 불상을 만들지 않고 불법을 상징하는 사자라든지 이게 법륜이라고 그랬죠. 부처님의 바퀴, 자, 혹은 연화, 연꽃, 혹은 법륜, 뭐 말바닥에도 법륜. 적어도 쿠시안 이전에 간다라 미술 이전에는 인도에서는 부처님의 상을 만들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첫 줄에 나오는 상징적 표현 연꽃 법륜은 간다라 미술이 아니에요. 인도는 이랬었는데 그런데 간다라 미술을 만나서 불상을 처음 제작했다.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불상을 처음 제작했다. 어찌하여 불상을 제작하게 됐냐? 얘네가 부처님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리스 애들은 이게 이제 그리스의 신들의 석상. 그리스는 신을 그대로 표현해버리죠. 사람처럼 만들어서 제우스니 뭐 그러면서 아테네니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도 애들 보고 신을 만드네. 사람처럼 만드네. 그럼 우리도 부처님 만들자. 라고 해서 헬레니즘을 받아들이면서 바로 부처님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상이고 처음 제작합니다. 이게 이제 간다라 미술의 부처님이에요. 거의 똑같죠? 보고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처님이 그리스 사람 같이 돼버린 거죠. 서양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여기 보세요. 머리칼이 그리스 곱슬머리예요. 그리스식의 곱슬머리. 아, 코도 상당히 오똑합니다. 이 얼굴이 뭐 거의 그리스 사람이에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알렉산더 대왕의 만남부터.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드로스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의 헬레니즘이 바로 부처의 문화를 준 거죠. 이게 그리스의 신상입니다. 그리스 옷 입고 있잖아. 곱슬머리에 쫙 늘어진 그리스 옷. 자, 간다라 미술의 부처님이에요. 역시 곱슬머리에 그리스 옷 입고 있네. 그 남의 나라 거 보고 남의 나라 사람들의 모양으로 부처님을 만든 겁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간다라 미술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처음으로 불상을 만들었고 그 불상의 모습은 곱슬머리, 주름진 옷 같은 그리스식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마지막에 하나 볼게요. 대승불교는 간다라 미술과 더불어서 전파되는데, 자, 아까 고지도죠. 아까 소승은 마우리아 왕조에서 바다를 통해서 동남아시아에 왔다. 쿠시안은 저 북변이고 얘네가 동서무역을 사막길 통해 했다며. 그러니까 사막길 통해서 가는 겁니다.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 일본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기 불상 보면 약간 그리스풍이 있어요. 간다라 미술 영향 받은 겁니다. 자,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비단길, 사막길이라고 했죠.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그러면서 불상 만들어지면서 부처님이 신격화되더라. 자, 여기까지 해서 인도 절반 왔습니다. 절반. 다음 시간에 인도를 거의 끝낼 수 있어요. 인도가 의외로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여전히 복습을 당부드립니다. 서서히 쌓이기 시작했어요. 아시고 계시죠? 자, 이제 복습 안 하면 쉽지 않은 게 세계사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복습을 당부하면서 첫 시간을 끝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